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약을 복용합니다. 두통이 있을 때, 관절이 아플 때, 혹은 피로할 때 간단히 먹는 진통제나 항생제. 그 약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위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약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처방받거나 인터넷에서 추천된 대로 또는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을 먹으며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약의 사용이 반드시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 몸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혹시 뇌졸중에 빠뜨릴 수도 있는 약이 집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매일 먹는 약이 나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적인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지만 그 약들이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이러한 약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뇌졸중, 심장질환 등 치명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을 반신불수나 기억 상실에 빠뜨리고 심지어 누구에게 연락할 틈도 없이 길에서 쓰러지게 만드는 약이 있다면 그래도 매일 그 약을 드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당연히 아니요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바로 그런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약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상비약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을 모르고 그 약들을 계속 복용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는 약이 의사 처방을 받았거나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그 위험성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약이 내가 먹는 약이니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들이 실제로 나의 건강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뇌졸중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저는 30년 넘게 서울에서부터 광주까지 여러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진 내과 의사입니다. 제 경험상 뇌졸중 환자들의 대부분은 매우 건강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식사를 하며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갑작스럽게 마비되었고 말을 할 수 없으며 기억도 잃고 결국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뇌졸중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자주 마시지 않았으며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겪은 뇌졸중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꾸준히 복용하고 있던 약들이 그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매일 복용하는 약이 뇌졸중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약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약이 우리를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이 위험한지에 대해 전혀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저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라거나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는 믿음만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흔히 복용하는 약 중 하나는 바로 진통제와 소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통이나 관절통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약을 자주 복용합니다.
하지만 이 약들이 여러분의 뇌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나요? 이러한 약들은 혈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뇌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약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들이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그 약들이 왜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복용하는 약이 여러분의 뇌와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면 지금까지의 약물 사용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약물 복용이 일상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약물 사용은 일반적이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이 갖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약물에 대한 인식 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약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약상자에는 어떤 약들이 있나요? 대부분은 흔히 쓰이는 진통제, 고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일부는 혈액순환을 돕는 약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들이 각자의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체내의 면역력과 신체 기능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약물이 작용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한 약들도 나이가 들면서 그 효과와 부작용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물들은 혈관과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령자들은 그저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이라며 계속해서 복용하고 약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적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무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 약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복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약이나 콜레스테롤 약물 역시 잘못 사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쌓이고 쌓여 뇌혈관에 영향을 미치면 결국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그저 약을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을 복용할 때마다 오늘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약을 복용하지만 사실 그 약이 조금씩, 그러나 지속적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약물 의존성의 위험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특히 50대 이후의 나이에 약물 의존이 심화되면 약물이 신체의 자연적인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통제나 소염제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없애지만 이들이 몸속에 축적되면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액을 두껍게 하여 결국 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약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약물을 너무 자주 복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그 약이 몸을 더욱 위험한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약물이라도 그 효과가 다른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의 경고와 대체 방법. 이제 여러분이 매일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약물 복용을 지속하면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약물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대체 방법도 많습니다. 운동과 식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약물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 통증이 있다면 단순히 진통제를 복용하는 대신 운동과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나 혈당을 조절하는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혈압과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용하는 약물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는 그 약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약물 사용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제 우리는 어떤 약물이 위험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들 중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위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자주 복용하는 약들이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약들이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진통제와 소염제, NSAIDs.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물군 중 하나는 바로 진통제와 소염제입니다. 이 약들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로 두통, 근육통, 관절염 등 여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약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진통제나 소염제를 자주 복용하면 신체의 나트륨과 수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고 이는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염제들은 혈관 내벽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혈관벽에 축적되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이나 뇌졸중과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시는 70세 김 선생님은 3년 동안 디클로페낙 소염제를 복용한 후 뇌경색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매일 복용하던 약물이 결국 그의 건강을 위협한 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2. 고혈압 약물은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들입니다. 하지만 이 약물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혈압을 관리하는 약은 혈압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약물이 장기적으로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되기 쉽습니다. 일부 고혈압 약물은 뇌에 혈류를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베타 차단제나 ACE 억제제는 혈압을 낮추는 동시에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관리하는 약물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정확한 용량을 지키고 의사와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복용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당뇨약, 인슐린, 경구약, 당뇨병 약물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당뇨약, 특히 인슐린이나 특정 경구약들은 장기적으로 신체의 혈당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다 보니 뇌와 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슐린 과잉 복용은 혈당을 지나치게 낮출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혈액순환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혈관이 위축되고 결국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약물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 손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적으로 진행되며 이는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혈당 수치를 체크하고 약의 용량을 정확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한구울제와 진정제, 항정신병 약물. 고령자들이 자주 복용하는 약물 중 하나는 바로 한구울제나 진정제입니다. 이 약들은 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약물들은 뇌와 심혈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구울제와 진정제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데 이로 인해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정신병 약물은 고령자들에게 처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주로 수면 문제나 행동 문제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약물들은 고혈압, 심박수 불규칙, 심지어 뇌졸중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물이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거나 혈액의 응고 기능에 영향을 미쳐 혈전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6세의 이 할머니는 항정신병 약물인 옥시부인을 복용한 후 기억력 감퇴와 혼란을 경험했으며 결국 뇌졸중의 위험 신호인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겪었습니다. 약물이 일으킨 부작용이 그녀의 건강을 위협한 것입니다. 어떤 약들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 복용하는 약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약을 복용할 때에는 항상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약물이 나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약물은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작용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약물에 대한 지식과 함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약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약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변화와 함께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약물 없이도 많은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1. 자연적인 방법으로 통증 관리하기 진통제와 소염제를 자주 복용하는 대신 통증을 자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하기 전에 먼저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사용해 보세요. 물리치료나 가벼운 운동도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가나 수중 운동은 특히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며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단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그리고 아마씨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염증을 자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과 생강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도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이 많습니다. 2.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한 건강관리. 운동과 식이요법은 약물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걷기, 자전거 타기, 그리고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꾸준한 운동은 뇌졸중 예방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단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염분과 당분을 줄이는 식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여러분의 식사를 조금씩 개선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약물을 덜 의존하게 되고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약물의 대체 치료법. 약물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체 치료법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진통제를 자주 복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외용 약물 겔 형태나 크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특정 부위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고혈압 약물이나 당뇨약에 의존하는 대신 의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약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최근에는 기존의 약물보다 부작용이 적고 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신세대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들 약물은 기존 약물보다 더욱 안전하고 장기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약물 의존을 줄이기 위한 생활 습관 변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합니다. 명상, 깊은 호흡, 그리고 요가와 같은 이완 기법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신체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고 소식, 적당한 양을 먹기를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혈압과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개선해도 약물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며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의료 전문가와의 꾸준한 상담. 약물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전문가와의 꾸준한 상담입니다. 여러분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의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며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신체 기능이 달라지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약물의 용량이나 종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사에게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나 대체 약물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와의 대화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론.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약물 사용의 위험성과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 그리고 적절한 생활 습관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항상 의사와 상담하여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고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몸을 돌보고 건강을 위한 주도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약물이 아닌 건강한 생활 습관과 올바른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의사나 약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활 습관과 결단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들께서는 건강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예방을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죠. 1. 자기 자신을 위한 결단. 고령이 되면서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반응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책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는 나이를 먹었으니까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매일 자신의 몸을 체크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우리가 약물을 복용하거나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보다 먼저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사, 그리고 정신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활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은 우리 몸의 근육을 강화하고 뇌의 혈류를 개선하여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은 신경계를 자극하고 전반적인 체력 증진에 기여하여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식이요법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비만과 같은 질환은 대부분 잘못된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염분과 당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어, 아마씨, 호두 등은 염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음식들입니다. 여러분의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예방하고 초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피하거나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점검하고 뇌와 심장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진을 통해 미리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살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을 통해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등을 의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건강,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뇌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불안정은 약물 의존을 증가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와 몸을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하루를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 건강과 직결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가족과의 상의와 도움받기.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혼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녀나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정기적으로
부모님의 약물을 점검하거나 식사를 챙겨주고 운동을 유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사 습관을 함께 만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두 번째 보호막입니다. 자주 부모님의 약상자나 복용하는 약을 점검하고 약물의 부작용이나 변화가 없는지 살펴보세요. 부모님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가족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에 대해 대화하며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주도적인 건강 관리로 더 나은 삶을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사, 정기적인 검진,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만의 책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위해 건강한 결정을 내리세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물의 사용을 재점검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세요.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한 교훈과 결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약물 사용과 건강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면 그 시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1. 약물 사용에 대한 신중함.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약물은 우리 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진통제, 고혈압약, 당뇨약, 한구울제 등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몸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약물의 부작용에 민감하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복용 중인 약물이 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약물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물을 남용하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는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은 단순히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을 더 잘 돌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 건강을 위한 주도적인 결단.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주도적인 결단입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건강관리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을 위한 결단은 단지 약물의 사용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으며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등의 종합적인 관리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변화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어떤 생활 방식을 선택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건강을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을 더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지금 바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건강한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예방의 중요성.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약물의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약물을 남용하지 않으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방은 단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여러분의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관리입니다. 4.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관리 가족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혼자서 모든 건강관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이 함께 도와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함께 하며 약물 복용을 체크하는 등 가족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 도와가며 건강을 지키는 것은 나만의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5. 결단을 내리기 위한 마지막 메시지. 이제 여러분이 약물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단순히 약물의 위험성만을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건강을 주도적으로 지키고 예방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을 주도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시각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매일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약물 사용에 대한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을 위한 결단을 내리세요. 그리고 이 결단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6. 구독과 함께 건강한 삶을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건강을 주도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의 채널은 계속해서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결정을 내리기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여러분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건 치료가 끝났다고 안심한 순간 다시 찾아오는 두 번째 암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술도 잘 되었고 항암 치료도 끝났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제 괜찮겠지라고 안도하는 그 순간 병원 문을 다시 두드려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검사 결과 재발 혹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겪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일상적인 습관 속에 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암의 원인을 체질, 유전 혹은 단순한 운명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본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먹는 음식, 생활 습관이 암의 향방을 바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암이 무섭게 다시 찾아오는 이유는 치료 이후에도 여전히 암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먹이 그리고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매일같이 만들어주니 그들은 다시 자라날 기회를 얻는 것이죠.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평생 몸에 좋다고 믿고 먹어온 것들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나? 네, 충격적이지만 바로 그 음식들이 문제였습니다. 흰쌀밥, 달콤한 음료,
아침마다 챙겨 먹는 우유 한 잔, 편리해서 자주 찾는 편의점 도시락. 이 모든 것들이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연료였던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연구와 실제 환자들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70대 박모 어르신은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기뻐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며 여행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정기검진에서 간에 새로운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분은 당황하여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또 생긴 겁니까? 수술도 하고 항암도 다 받았는데. 그때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식습관은 어떠신가요? 박 어르신은 대답했습니다. 아침마다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먹고 점심은 대충 빵으로, 저녁은 고기 반찬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치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암을 다시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혹시 마음속에 스치는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나도 매일같이 마시는 차, 자주 먹는 빵, 혹은 손자 때문에 자주 사다 놓는 소시지. 설마 이런 게 문제일까? 하고 의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지는 순간일 겁니다. 예, 바로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큰 위험이 됩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합니다. 그들은 정상세포와 달리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고 무한히 분열하며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에 필요한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엄청난 에너지, 바로 당분입니다. 둘째, 세포 분열을 자극하는 성장 인자들입니다. 셋째, 몸속에 만성적인 염증을 만드는 환경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암세포의 적이 되어 싸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동맹자가 되어 연료를 공급하고 있는 걸까요? 아침에 달콤한 음료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 기름진 튀김을 먹으며 저녁에는 치즈와 고기를 곁들인 식사를 하는 그 순간순간이 암세포에게는 고맙습니다 라는 신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나이도 많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몸은 언제든 새롭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0세가 넘어도 생활을 바꾸면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고 몸의 회복력이 살아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와 연구자들이 수십 년간 확인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이 암을 키우기도 하고 암을 굶겨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 일본의 한 환자 모임에서 보여준 95%의 생존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신약도 값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끊고 지켜야 할 습관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내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치료가 끝났다고 안심하고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편리하다는 이유로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고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심코 우유를 마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2번째 암을 불러오는 진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암이라는 거대한 적을 두려워하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암세포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면 싸움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나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매일같이 손에 쥐는 음식, 매일같이 선택하는 생활 방식. 그것이 2번째 암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단 한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암을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2번째, 암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모든 게 끝났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그 이후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는 마치 불이 난 집에서 불길을 급히 끄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껐지만 재는 여전히 남아있고 작은 불씨가 남아있다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암도 똑같습니다. 수술과 항암, 방사선이 불길을 끄는 과정이라면 이후의 생활은 다시 불이 붙지 않도록 재를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서 두 번째 암이라는 무서운 불길을 다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숨겨진 진실 하나를 드러내겠습니다. 암세포는 단순한 세포 변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에 따라 암세포는 잠들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음식은 암의 최대 동맹이 될 수도, 가장 강력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음식들을 의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마시는 우유, 소화 잘 되고 뼈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죠? 그러나 연구 결과 IGF라는 성장 인자가 암세포의 분열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소에게는 송아지를 키우기 위한 호르몬이지만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암세포 역시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어온 건강식이 사실은 암세포의 성장 촉진제였던 겁니다. 또 다른 진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달달한 건 기분을 좋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암세포 입장에서는 설탕이 바로 생명줄입니다. 정상세포보다 수십 배 이상 포도당을 소비하는 암세포는 우리가 흰쌀밥이나 빵, 달콤한 음료를 먹는 순간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환자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재발한 분들 대부분이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식단을 조절한 환자들은 훨씬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사들조차 오랫동안 이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의료계에서는 음식과 암은 별개라고 여겼습니다. 수술과 약물, 방사선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20배 더 많은 당을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의 의사들이 뒤늦게 눈을 떴습니다. 아, 음식이 단순한 생활 요소가 아니구나. 치료의 연장선상에 있는 중요한 무기구나. 그렇다면 왜 이런 진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품산업과 의료산업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유산업, 가공식품산업은 건강이라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광고를 보십시오. 우유는 성장과 활력의 상징으로, 시리얼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건강식으로 포장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우유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난 시점과 유방암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 설탕 소비가 늘어난 시점과 대장암, 췌장암 발병률이 상승한 시점이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 이런 통계는 화려한 광고 문구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온 상식이 사실은 잘못된 정보였다는 것, 몸에 좋다고 여긴 습관이 사실은 독이 되고 있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암을 불러오는 숨겨진 진짜 원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환자는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사는 반면 어떤 환자는 1년 만에 다시 병원에 오는 걸까요? 단순한 운일까요? 아닙니다. 그 차이는 작은 생활 습관의 누적에서 비롯됩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고 영원히 잠든 채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암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암이 자랄 수 있는 땅을 바꾸는 겁니다. 씨앗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잡초가 무성한 밭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잡초가 자랄 수 없는 밭을 만듭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은 바로 그 밭을 가꾸는 도구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습관 때문에 암세포를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습관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방심은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암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연료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입을 굶기지 않는 한 두 번째 암은 언제든 다시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실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진실을 직시할 용기를 내느냐, 아니면 여전히 편리함과 익숙함 속에 안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선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습관에 더 크게 의존합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길을 걷습니다. 이 익숙함 속에서 안정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 익숙함이 때로는 건강을 해치는 덫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러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 들어와 앉으면 그들의 얼굴에는 왜 또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라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늘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별다른 잘못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78세 김모 어르신은 평생 근면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신뢰가 두터웠고 가정에서도 책임감 있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의연하게 치료를 받아냈습니다. 가족 모두가 안도하며 축하하던 순간 그는 다시 병원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재발이 확인된 것입니다. 제가 그분과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매일 아침 드시는 한 잔의 우유와 시리얼, 그리고 간단히 빵으로 때우던 점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습관이 바로 암세포의 연료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대구의 82세 이모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생을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상에 의존하며 살아오셨는데 몇 해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남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직접 요리를 하기 힘들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처음엔 간단히 먹을 수 있어 고마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도시락은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고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돌려 먹는 습관이 이어지면서 몸속 염증 수치가 계속 높아졌습니다. 몇 달 뒤 결국 재발 소식을 듣게 되셨습니다. 그는 제게 설마 이런 사소한 것들이 원인일까요? 라고 되물었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자신을 떠올리실 겁니다. 아침마다 손자 손녀 때문에 사다 놓는 소시지, 저녁에 간단히 먹는 라면, 목이 마를 때 자주 찾는 생수병. 이런 것들이 내 삶에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내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은 이런 작은 차이에 크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종종 암의 재발이라는 무서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더 안타까운 점은 환자분들이 대부분 좋은 의도로 이런 습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4세 이모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직접 과일 주스를 갈아 드셨습니다. 사과, 바나나, 당근, 케일에 여주까지 넣어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혈당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며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들을 썼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라는 할머니의 물음에 저는 과일 주스 한 잔에 각설탕 15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드려야 했습니다. 의도는 건강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선의조차 때로는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좋은 줄 알고 건강에 이롭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암세포를 위한 연회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진실을 늦게 알게 되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아직 늦지 않았을 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식탁이 당신의 약국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같은 연령대, 같은 치료를 받은 환자라 해도 식탁 위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삶을 이어가고 어떤 분은 몇 년 만에 다시 병원에 들어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생활의 누적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주방에 놓여 있는 것들은 나를 살리는 약인가요? 아니면 암세포를 키우는 독인가요? 오늘 들려드린 김 어르신, 이 할아버지,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바로 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괜찮겠지 라는 방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암은 언제나 작은 틈을 노립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소한 습관, 편리함에 의지한 선택, 익숙함 속의 방심이 바로 그 틈입니다. 이 틈을 닫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예방이고 재발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이 사소한 습관들이 실제로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례를 통해 진실을 보았다면 이제는 수치와 연구를 통해 더 분명히 확인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두 번째 암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환자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함께할 때 비로소 더 큰 설득력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실제 의학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과 습관이 어떻게 암과 연결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접하고 나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먼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입니다.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비교했을 때 암세포는 포도당을 정상세포보다 수배나 더 많이 소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험실 발견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생존율과 직결되는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당분을 줄이는 식단을 실천한 환자들의 경우 10년 생존율이 90% 이상을 기록했으며 일본 이즈모 암 환자 모임에서는 무려 90%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평균 생존율과 비교했을 때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통계도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설탕 소비량은 3.2kcal였습니다. 그 당시 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설탕 소비량은 24.7kg으로 약 7.7배 증가했고 암 발병률은 263명으로 무려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단순히 의학적 추측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통계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유와 유제품의 사례도 있습니다. 1970년 한국인의 연간 우유 소비량은 3.4리터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10만 명당 유방암 환자는 1.8명이었죠. 그런데 2020년에는 우유 소비량이 78.5리터로 급증했고 유방암 환자는 10만 명당 56.2명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30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우유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 이후 유방암 발병률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치즈와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소비도 대중화되었는데 이는 곧바로 발병률 곡선과 맞물렸습니다. 반면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과 일본의 사례는 대조적입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유제품 소비가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방암 발병률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단순히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식단의 차이가 명백히 건강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튀긴 음식과 트랜스 지방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이 3만 명을 20년간 추적한 결과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한 그룹의 심장병 사망률은 30% 높았고 암 사망률은 25%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 3회 이상 튀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의 전립선암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1.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치킨 소비량이 1990년 연간 1인당 3.2kg에서 2020년 14.8kg로 4.6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장암 발병률도 2.3배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뚜렷한 인과관계를 시사하는 데이터입니다. 가공육의 위험성은 세계보건기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매일 50kg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햄 2장, 소시지 1개 정도의 양이 바로 그 수치입니다. 한국인의 가공육 소비량은 1980년 0.8kg에서 2020년 8.9kg로 11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대장암 발병률은 4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젊은 층에서 대장암이 늘어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 수치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암은 단순히 유전이나 체질 때문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식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몇십 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드러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않았던 질병들이 오늘날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식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암은 불가항력적인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되돌리는 길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냉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바꾸면 수치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일본 이즈모 모임의 사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통계와 연구가 사실을 보여주었다면 이제 우리의 몫은 행동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암을 막기 위한 길, 그것은 거창한 치료법이 아니라 작은 생활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크고 버거운 과제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하나? 평생 좋아하던 음식을 다 끊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은 금세 무너집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걸어오며 배운 것은 변화는 결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선택, 사소한 습관의 전환이 쌓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가공육을 매일 먹던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끊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는 단 하루만 가공육을 빼보세요. 그리고 그 하루를 견딘 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그 작은 성공이 다음 주에는 이틀, 그 다음 주에는 사흘로 이어집니다. 결국 몇 달 뒤에는 가공육이 식탁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람은 완벽을 향해 뛰어오를 수는 없지만 작은 발걸음은 언제든 옮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은 대체입니다. 좋아하던 것을 억지로 끊는 대신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유 대신 두유나 귀리 우유를,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이나 삶은 음식을, 흰쌀밥 대신 현미와 잡곡밥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람의 입맛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지던 현미밥이 어느새 고소하게 다가오고 기름에 튀기지 않은 닭고기가 오히려 담백하게 느껴집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등록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루에 30분 가볍게 걷는 것부터입니다. 동네 공원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의사의 권유로 하루 만보를 걷기 시작했는데 몇 달 만에 혈당과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추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신호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습관 하나,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건강하다는 믿음이 오래도록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 하루 16시간의 공복이 몸에 자가
회복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환자들의 암 재발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아침을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손주와 함께 걸으며 운동을 하고 가족끼리 현미밥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가공육을 줄여가는 과정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결속을 만듭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 덕분에 제 몸도 달라지고 가족도 달라졌습니다. 또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당부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한 주에는 가공육을, 다음 주에는 설탕을, 그 다음 주에는 튀긴 음식을 줄여 나가십시오.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꾸면 몸은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반응을 보입니다.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혈당이 내려가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비로소 확신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은 70세, 80세, 심지어 90세가 넘어서도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제주도의 87세 남성 환자는 말기 진단을 받았지만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꾼 뒤 7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강원도의 94세 여성 환자는 4번의 재발 끝에도 올바른 습관으로 5년째 재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결코 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암은 우리에게 큰 공포를 주지만 동시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삶을 다시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오늘 당장 식탁 위에서 소시지 하나를 내려놓는 것, 편의점 도시락 대신 직접 끓인 국 한 그릇을 선택하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 그 작은 발걸음이 두 번째 암의 그림자를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곧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암을 부르는 원인과 그것을 끊어내는 방법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삶 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교훈을 나눌 시간입니다. 숫자와 연구를 넘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살아온 방식과 마음가짐입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암을 겪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병은 나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치료 이후에도 예전처럼 살았다면 다시 재발했을지도 모르지만 생활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서 비로소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든 올바른 습관을 시작한 순간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체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손상된 세포를 교체합니다. 올바른 환경을 주면 이 과정은 늦은 나이에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사느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암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친 선택, 편리함에 기대던 습관, 작은 방심이 결국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선택의 변화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한 끼를 바꾸는 것이 내일 걷는 30분이 결국 내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저는 한 환자분의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80대 초반에 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을 통해 저는 비로소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바쁘게 살면서 가족과의 식사 시간을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함께 앉아 밥을 먹는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병이 주었던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 고통이 남긴 교훈은 오히려 삶을 더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암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살리기도 해치기도 합니다. 암이라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드러난 진실은 단순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실천이 있다면 두 번째 암은 피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암은 무섭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끄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갇히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희망과 실천이 만날 때 생겨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끊고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가공육을 내려놓을 것인지, 설탕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저녁을 조금 일찍 끝내고 공복 시간을 늘릴 것인지, 어떤 선택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어질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더 많은 지혜와 사례를 나누어 드릴 것이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암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눈을 뜨고 화장실로 향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잠결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차가운 바닥을 밟는 그 순간 다시 눕더라도 잠이 쉽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밤이 더 자주 찾아온다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불편한 밤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화라고 하면 주름이나 흰머리만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수면입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고 새벽마다 깨어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특히 50세 이상, 그 중에서도 60, 70대에 접어들면 야간뇨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지요. 밤에 한 번, 두 번, 어떤 분들은 3번 이상 일어나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귀찮음이 아닙니다. 잠이 끊기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의학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절반 이상이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나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대개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치하면 삶의 질은 물론 건강까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어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2세의 김모 선생님은 늘 활발하게 동네를 걷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분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밤마다 4-5번 화장실을 가면서 낮에는 늘 졸음과 피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외출도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불면과 피로가 우울감으로 이어지자 표정까지 달라지더군요.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잠은 우리 몸의 회복 시간입니다.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며 면역계는 다시 충전됩니다. 그런데 야간요로 인해 수면이 여러 차례 깨지면 이런 회복 과정이 끊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2-3번만 깨도 아침에 전혀 상쾌하지 않지요. 낮 동안 집중력은 떨어지고 심장은 더 빨리 피곤해지고
면역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쯤에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자주 깰까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몸의 깊은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됩니다. 아직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단지 귀찮음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에이, 그냥 참으면 되지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단순히 의학적인 설명만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어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직접 겪은 사례들, 수많은 분들의 경험담,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식과 체험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고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어젯밤 3번 이상 일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 피곤함을 떠올리며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진짜 원인, 그리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이 첫 부분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야간요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오늘 밤이 어제와 다를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행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소프레신이라고 불리는 항인효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서 수분을 다시 흡수해 소변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에 많이 분비되어 우리가 자는 동안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절해줍니다. 덕분에 젊을 때는 밤새 화장실에 가지 않고 푹 잘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바소프레신 분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낮과 밤의 소변량 차이가 줄어들고 밤에도 계속 방광이 차올라 우리를 깨우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광 자체의 변화입니다. 방광은 고무풍선처럼 늘어났다 줄어들며 소변을 저장합니다. 젊을 때는 탄력이 좋아 많은 양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벽이 두꺼워지거나 섬유화되면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신경이 예민해져 소변이 조금만 차도 강한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덜 들어간 풍선이 작은 압력에도 쉽게 찢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낮보다 밤에 더 자주, 더 강하게 화장실 신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체액, 재분배 현상입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과 체액이 다리 쪽에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나 발이 붓는 경험을 하시는 분도 많지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다시 전신으로, 특히 신장으로 이동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의 체액이 신장에 몰리면서 소변이 더 많이 생성되고 결국 밤새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남성과 여성에게는 각기 다른 추가 요인들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비대증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가 눌리면서 방광이 자주 수축하고
결과적으로 잦은 배뇨를 유발합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방광과 요도의 점막이 약해지고 방광 근육의 기능도 떨어져 요일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즉, 성별에 따라 원인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나이가 들며 몸이 변한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이쯤에서 의학 연구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은 6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야간뇨가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에 비해 수면 효율이 30% 낮고 낮 동안 졸음 점수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단순히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면이 자주 끊기면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고 면역 체계가 약해져 감염이나 만성질환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는 나이 들면 당연히 밤에 깨는구나 라고 여기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면 대처할 방법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저녁물을 줄이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탈수를 불러와 혈압이나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요. 중요한 건 몸속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늙어간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 안의 호르몬, 장기, 체액 흐름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를 모르고 그냥 참고만 산다면 불편함은 커지고 건강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원인을 알면 단순히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삶의 질을 바꿀 작은 실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바로 이 원인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그러나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쇠는 아마 여러분의 주방 어디엔가 이미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왜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지 몸속의 변화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귀찮고 잠이 끊기니 불편하다 정도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야간뇨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선 심각한 건강 위협 요소입니다. 첫째, 수면의 질이 무너집니다. 수면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깊은 잠, 즉 렘수면과 비렘 수면을 통해 뇌와 몸은 회복합니다. 그런데 밤에 2-3번, 심한 분은 4-5번 일어난다면 이 회복 주기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잠들 때마다 얕은 수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니 뇌가 깊은 단계로 내려갈 기회를 잃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밤에 3번 이상 깨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20% 낮았다고 합니다. 둘째, 낮 동안의 피로가 극심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하지 않다는 느낌, 점심시간 이후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수면이 중간에 끊기면 체내 에너지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 하루 종일 무기력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피로는 쉽게 쌓여 만성화됩니다. 결국 활동량이 줄고 활동이 줄면 다시 밤에 수면이 더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야간뇨로 인해 어두운 밤에 여러 번 일어나면서 낙상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제로 국내 노인병원 응급실 통계에 따르면 밤에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다치는 비율이 전체 노인 낙상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골반이나 대퇴골 골절은 회복이 어렵고 노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번 넘어져 수술을 받으면 그 후로는 걷는 것 자체가 두려워져 활동 방향이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정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깨져 우울감과 불안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은 수면 장애를 동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야간뇨가 심한 분들도 우울감과 짜증,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마다 제대로 자지 못하니 사는 게 힘들다라는 말,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다섯째, 장기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잘 걸리고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한 해외 연구에서는 야간뇨가 있는 고령자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5년 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밤마다 화장실 가는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경고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한 노부부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전립선 문제로 밤마다 5번 이상 깼고 아내는 그때마다 함께 깨서 간호하느라 피곤했습니다. 결국 두 분 모두 낮에 늘 지쳐있고 대화도 줄고 생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가 함께 늙어가는데 잠을 잘 못 자니까 같이 웃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가장 힘들다.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약을 먹으면 될까? 병원에만 의존해야 할까? 물론 의료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습관과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의외의 열쇠가 등장합니다. 흔히 간식으로만 생각했던 한 과일이 사실은 우리의 밤을 되살려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여러분께 조금 놀랍고 동시에 희망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해법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주 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불편을 줄이고 다시 숙면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의외로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흔히 바구니 속에 들어있는 노란 과일,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사실 그 속에는 우리 몸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영양소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여겨볼 것은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칼륨은 세포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 근육과 신경의 흥분을 조절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자연의 진정제라고 불립니다.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소변을 충분히 저장하지 못해 조금만 차도 요일을 느끼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미네랄은 그 긴장을 완화해 방광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섭취가 배뇨 횟수를 줄이고 수면 시간을 늘리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 바나나는 소화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밤에 수박이나 참외처럼 수분 많은 과일을 먹으면 소변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수분 함량이 적당하고 소화 흡수가 원활해 방광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당분과 식이섬유가 몸의 에너지를 부드럽게 공급하며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기분을 안정시켜줍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줄어드는 문제를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간접적으로 보완해주는 셈입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도 바나나를 포함한 트립토판 풍부 식품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시간이 길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심장과 신경계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는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장의 박동을 안정시켜줍니다. 심장이 편안해야 숙면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해 긴장된 마음을 풀어줍니다. 어르신들이 밤마다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을 달래는데 안성맞춤인 과일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먹으면 소화와 흡수 과정을 거쳐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딱 맞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밤 9시 심시, 잠자리에 드는 시점에 멜라토닌 수치가 충분히 올라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끝나지 않아 위에 부담을 주거나 혈당이 갑자기 올라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섭취량은 중간 크기의 잘 익은 바나나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과 소화하기 어려운 저항성 전분이 많아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잘 익은 바나나는 당분과 영양소가 활성화되어 흡수가 잘 되지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바나나를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유와 함께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칼슘이 트립토판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에게는 소화 불량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소량 곁들이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아몬드 역시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해 바나나와 시너지 효과를 내 숙면을 돕습니다. 이쯤에서 한 어르신의 실제 경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68세의 이모 여사님은 밤마다 3번 이상 화장실을 가면서 깊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바나나의 효능을 접하고 저녁마다 1개씩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2주차부터는 밤에 1번 정도만 깨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함을 느낀 게 가장 놀라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저녁 바나나를 적극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나나는 단순히 달고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몸의 복잡한 생리작용을 부드럽게 조율해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 2주 이상은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1달 정도 지나면 어느 순간 밤이 달라졌다는 걸 직접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도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 트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바나나라는 열쇠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생활 속의 몇 가지 습관까지 함께 바꿔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질 이야기는 실제 경험담과 생활 습관 조절을 통해 더욱 현실적인 해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나나의 과학적 효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양소의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어떤 습관이 함께 바뀌었을 때 더 큰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경험과 생활 속 지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4세 남성인 박모 어르신은 은퇴 후 시골에서 생활하시며 농사일을 도우셨습니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밤마다 3번 이상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늘 피곤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드니 당연하지라며 참고 지내셨지만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다 넘어져 크게 다칠 뻔한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후 저녁마다 바나나 1개와 아몬드 몇 알을 습관적으로 드시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2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텃밭으로 걸어 나갈 힘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사례는 단순히 바나나 덕분만은 아닙니다. 어르신은 동시에 저녁 식단을 크게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짭짤한 젓갈이나 매운 찌개를 즐기셨는데 밤에 갈증이 심해져 물을 많이 마시다 보니 야간뇨가 더 심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담백한 국과 나물, 구운 생선 위주로 바꾸고 수분 섭취는 주로 낮에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나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큰 개선을 가져온 것이지요. 의학적인 수치로도 확인해 볼까요? 미국 수면재단 National Sleep Foundation의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5시간으로 젊은 층보다 약 1시간 이상 짧습니다. 그러나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가벼운 식사와 숙면을 돕는 음식을 섭취한 그룹은 평균 7.5시간까지 수면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잘 잤다는 느낌을 넘어서 면역력, 기억력,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또 다른 한 여성의 경험담을 기억합니다. 69세의 최모 여사님은 폐경 이후부터 수면 장애가 심해져 늘 피곤을 호소하셨습니다. 밤마다 2-3번 화장실을 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다시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게 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바나나 섭취와 함께 저녁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20분 정도 가볍게 걷고 돌아와서 바나나 1개를 드셨습니다. 그 결과 2달이 채 안 되어 밤에 한 번만 깨는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손주들과 뛰어노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늙었어도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걸 바나나와 산책이 알려줬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든 단일한 요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강력한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녁 늦게 과일을 과도하게 먹거나 카페인 음료를 즐기면서 바나나만 의지한다면 만족스러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시간에 바나나를 먹고 저녁은 가볍게, 수분은 낮에 충분히 섭취하며 잠들기 전에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습관까지 더한다면 야간뇨는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시도하다가 별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몸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고 신경계가 안정되며 방광 근육이 회복하는 데에는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실제로 장기적인 연구에서도 꾸준히 4주 이상 실천한 사람에게서 수면의 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담에는 늘 개인차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2주 만에 큰 변화를 느끼지만 어떤 분은 몇 달이 지나야 차이를 체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고 내 몸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사례와 수치들을 통해 확신이 생기셨을 겁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건강한 밤을 되찾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들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생활 속 작은 선택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입니다. 그 답은 곧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야간뇨의 원인, 그것이 삶에 미치는 파급 효과, 그리고 바나나라는 의외의 해답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창한 방법이나 비싼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일 저녁 바나나 한 개라는 단순한 습관이 삶의 질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낮에 활력이 돌아오며 웃음이 다시 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꾸준함의 힘입니다. 어떤 변화든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2주, 4주, 때로는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어간다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바나나와 함께 생활 습관을 조금씩 다듬어 가다 보면 언젠가 밤이 달라졌다는 걸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엔 3번씩 깨던 내가 이제는 한 번만 일어나네 라는 경험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야간요는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와 자녀, 함께 사는 가족들이 매번 함께 깨고 함께 피로를 나눕니다. 그래서 나의 숙면은 곧 가족의 행복과도 직결됩니다. 바나나 하나가 단순히 내 몸만 바꾸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의 하루를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교훈은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것입니다. 이미 병원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작은 생활 개선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 섭취, 저녁 식단 조절, 카페인 음료 줄이기, 규칙적인 산책과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습관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방적 습관은 단순히 야간요만이 아니라 혈압, 혈당,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삶의 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의 가치는 더욱 소중합니다. 잠을 설치며 보내는 밤이 아니라 편안히 눈을 감고 깊은 꿈을 꾸는 밤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질입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고 가족과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바나나 한 개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체감하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 어르신, 가족, 친구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눌 때 우리 모두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밤은 어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 내일을 바꾸고 내일의 삶이 다시 웃음을 되찾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밤마다 화장실 걱정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